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교재 1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주 중요하죠. 재무제표란 무엇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회계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유용한 정보를 줄 것인가? 자, 이 재무제표를 제공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재무제표를 저희는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회계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죠. 자, 총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 5가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걸? 내용도 알고 있으면 완전 퍼펙트하고요. 그 정도까지 아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5가지는 바로바로 나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해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 1강 2강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재무상태표 너무나 많이 나왔었죠. 네,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보고서입니다. 자,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나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일정 시점이라고 한다면요.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딱 그 시점에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자산의 금액, 부채의 금액, 자본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손익계산서도 많이 보셨죠? 수익과 비용이 있는 보고서였는데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경영성과 보고서입니다. 자,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영성과, 매출과 우리 회사의 비용과 이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 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첫 번째가 재무제표 구성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이래서 아니면 혹은 재무제표 구성으로 올바른 것.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서. 자, 이게 정답인데요.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내는 재무성과이다. 이거 맞나요? 일정 기간 맞나요? 일정 시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밑줄 친 이쪽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막 섞어 놓는 거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표인데 경영성과다 하면 틀린 답. 이렇게 여러분들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쪽 페이지에는 교재에다가 예쁜 형광색 펜, 개인적으로 민트색을 엄청나게 좋아하고요. 민트색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 교재가 하필 또 민트색이에요. 제가 이 교재를 딱 봤을 때 너무 예쁘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민트색 같은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의 형광펜을 제가 밑줄 친 이 부분 일정 시점과 재무상태, 일정 기간과 경영상태에 쳐놓는다면 나중에 여러분들께 찾아볼 때 이 형광펜 왜 칠했지? 한 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저의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밑줄 친 곳에 여러분들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자본 변동표입니다. 회계 기간 내에 발생한 자본의 변동을 자본금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익잉여금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떻게 그 자본 안에 구성된 항목이 5가지가 있어요. 이 자본 안에 구성되어 있는 항목들이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자, 그걸 확인해 주는 게 자본 변동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PPT에 제가 오타를 냈어요. 그쵸? 네, 여기 원이라고 써놨네요. 자, 여기 없죠?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자, 현금이 나갔고 들어왔고를 구분할 거예요. 근데 구분하는 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요. 만약에 회계 원리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알아요. 영업으로 인한, 재무로 인한, 투자로 인한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희는 그냥 현금 흐름표는 현금이 왜 나갔니, 왜 들어왔니 이걸 구분하는 표이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이 주석입니다. 주석. 재무제표의 개정 과목 중에서 중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부속 명세서를 저희는 주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앞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요. 총 4개였죠. 앞에 이 4가지는 저희가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원, 1000원, 만원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주석은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 그러니까 문장으로, 문자로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상품 매출이라는 게 있어서 손익계산서에 저희가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에 10원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주석을 달면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주석을 달게 되는데, 자, 이렇게 숫자 위에 뭔가 숫자가 있다. 그럼 이게 주석이 달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주석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왜 달렸을까? 우리가 이 10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만약에 중요한 정보라면 정보 이용자들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주석을 달아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올해 손익계산서 상의 상품 매출이 왜 10원이냐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IMF를 겪어서 혹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돼 보이는데, 단기간에 걸친 것으로 보이니까 내년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한다라는 뜻의 그런 장문의 뭔가 변명 같은 이유 같은 얘기들을 막 적어주는 게 뭐다? 주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3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실체 과정. 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까지 작성할 때요, 기본적인 다음과 같은 3가지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업 실체 과정입니다. 기업은 숨을 쉬나요? 말을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사실 기업이라고 하면 뭔가 인격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기업도 하나의 사람이라고 보고 인격이라고 보고 회계 처리를 하는 게 기업 실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법인세를 누가 내죠? 주주들이 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예요. 주식을 사 있는 그 사람이 주주인데, 법인세를 주주가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낸다? 회사 명으로 낸다. 지금 더배움, 네, 주식회사 더배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더배움이라는 기업이 하나의 인격적으로 보아서 인격이라고 보고 더배움이 법인세를 내요. 자, 주기다, 저희 주기다라고 되어 있죠. 앞에 주식회사가 붙으면 법인인데, 주기다가 사람은 아니지만 세금을 내요. 자, 그렇게 하는 게 기업 실체의 과정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속기업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회계 처리를 할 때 오늘만 잘 되고 내일부터 안 될 거야, 내일부터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회계 처리하지 말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회계 처리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 100년 만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근데 100년 만년 잘 될 것 같아. 우리 나중에 커서 S전자랑 L전자처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게 계속 기업의 과정입니다. 자,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한다는 게 아예 없앤다는 거거든요.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과정.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기간별 보고의 과정입니다. 일정 기간으로 나눠서 각 기간별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경영성과를 보고한다는 과정인데요. 재무상태가 뭐였죠?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재무상태랑 손익계산서를 오늘 설립을 했어요. 근데 내가 폐업할 때, 그러니까 회사가 없어질 때 한꺼번에 보고하겠다, 이게 아니고 일정 기간으로 나눠서 반기, 분기, 월기, 연간 이렇게 나눠서 보고를 해줘야만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내릴 때 이 정보 보고 내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럽니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까지 3가지 봤습니다. 제가 말이 엄청 빨라요. 그쵸? 일단 첫 번째로 성격이 되게 급하고요. 빨리빨리 뭔가 해내야 되는 성격이 급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성격도 급한데 거기 플러스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말이 너무 많아요.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말하면서 동시에 막 머리로 생각해요. 내가 이 PPT가 끝나면 뭘 말해야지 자꾸. 그래서 가끔 막 말이 꼬이고요. 저도 말을 하면서 이거 듣는 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고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격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못 고쳐요. 자, 그래서 인강의 좋은 점은 갑자기 장점을 막 얘기하게 되는데,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고요. 좀 천천히 배속하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있길 바라면서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빨리 감기가 되니까 아마 천천히 감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제가 너무 말이 빠르다,
그러면 천천히 감기로 하거나 다시 듣는 거 추천을 드려요. 올리지 마세요, 제발. 너무 말이 빠르다. 알아요? 아는데 고칠 수 없다는 거. 자, 재무상태표 등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웠어요. 앞에서 제가 살짝 언급해드렸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말고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라고 나와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어차피 등식이 정확하게 성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도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동성 배열법입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론 문제에 출제가 돼요. 자산, 부채는요. 이 자산과 이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우리가 배열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화가 빨리 되는 순서대로 계정 과목을 쓰게 되어 있어요. 자산 중에서는 현금과 보통 예금으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 현금은 여러분들 아는 지갑에 우리 현금 많으면 되게 좋죠. 요새 현금을 들고 다니는 분이 좀 없긴 한데 그 현금입니다. 지폐로 된 거. 보통 예금은 통장이에요. 통장 안에 잔고가 있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통장인데 이 둘 중에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먼저 등장하는 계정 과목은 현금입니다. 현금화를 빨리 시킬 수 있는 거, 현금화가 빨리 되는 것부터 배열하는 건데 현금은 이미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사실 은행에 있는 것도 현금이잖아요.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찾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은행 가셔야 돼요. 걸어서 가서 ATM기 가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누르고 뽑으셔야 됩니다. 현금화 되기까지는 현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두 번째.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는 게 뭐다? 유동성 배열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채는요. 얘는 자산이니까 부채는요. 내가 빨리 갚아야 하는 것부터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 장 넘기시면 18페이지에 재무상태표의 작성 원칙이 총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 첫 번째, 구분 표시를 해라.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중요한 항목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 표시하고, 근데 보통 다 중요하니까 자산, 부채, 자본 중요한 거 다 구분 표시하고, 만약에 중요하지 않은 게 있다 하면은 통합 표시할 수 있긴 해요. 유사한 거 A와 B가 너무 유사하다, 그래서 합해서 쓰겠다, 가능하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주석 설명해 줘야 돼요. 여기 안에는 50원은 뭐고요? 50원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구분 표시의 원칙 때문에 여러분들 구분하셔서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총액 표시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 내가 현금이 있는데요. 제가 돈을 빌려왔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돈을 갚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갚았어요. 그러면 나 100원 빌리고 100원 갚았어. 분개 안 할 거야. 어차피 똔똔 아니야? 빌렸다고 갚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빌렸을 때 회계 처리하고 갚았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거. 자산과 부채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고요. 총액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실 부채가 얼마 있었는데 이거 갚아서 다시 0이 됐다 한들 총액 표시의 원칙이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년 및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입니다. 자, 결산일 현재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의 원칙 앞에서 배웠죠. 현금화 빨리 되는 것부터 우리가 배열을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잉여금 구분의 원칙입니다. 자본에는 5가지가 있다라고 세부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은 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본 안에는 5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냐? 정확하게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더라. 근데 왜 나누어 놨겠어요? 구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어 놨겠죠. 그게 나오는 게 잉여금 구분의 원칙입니다.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어떻게 해야 된다?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어떻게? 구분해서 표시해라.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아도 되면 굳이 자본을 5가지로 나눌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 괴롭히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원칙적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미결산 항목 표시금지 원칙. 자, 이 부분도 아직 안 배운 거지만 나중에 이제 기말에 가서 배우실 건데요. 가지금, 가수금, 현금 과부족, 추가해보면 현금 과부족, 이런 것들은 결산 때 저희가 재무상태표 표시를 안 해요. 재무상태표에 표시 안 하는 것들을 미결산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12월 31일 날 꼭 우리가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되는 게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의 원칙 때문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기말 가서 또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있더라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다 맞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칙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발생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회계는 발생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그걸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거나 아니면 타인 걸 내가 가져왔거나 그러면 돈의 왔다 갔다를 떠나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이 거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실현주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수익을 인식해야지 해가지고 매출을 잡고 그러는 게 아니죠. 이 실현주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로 내가 매출을 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유입 가능성이 높고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건 보통 이제 우리는 매출을 하는 게 돈을 받으려고 매출을 하는 거니까 돈을 받기 위한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실현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장부에 기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수익 비용 대응 원칙입니다. 자, 매출이 있는데 매입이 없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매입은 비용은 있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지금 홍보를 해. 근데 아직도 물건이 하나도 안 팔렸어. 그러면 비용은 있고 매출은 없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발생한 이 비용은 수익을 잡았다. 그러면 그때 비용으로 인식하시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보통 그렇죠. 내가 지금 수익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관련된 매출 원가를 그때 인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총액 표시의 원칙이에요. 자, 어디서 봤죠? 재무상태표에서 보셨죠? 대응되는 수익과 비용을 우리는 상계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회계에서는 상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요. 수익은 수익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각각 회계 처리할 거고 각각 총액으로 기재하겠습니다. 마지막, 구분 표시의 원칙. 자, 수익과 비용을 상계시키지 않고 구분해서 수익은 수익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여러분들이 표시하는 게 구분 표시의 원칙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얘기를 잠깐 해볼 거예요. 자, 교재 19페이지에는 있는데 PPT는요 제가 하다가 안 되겠어서 빈 걸로 가져왔어요. 처음에 재무상태표 교재 19페이지에 재무상태표는 뭘로 되어 있죠? 자산은 부채, 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자, 그럼 교재에 보면요.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재무상태표는 실기에 가셔서 보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 식이 있었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등식이 있었고요. T계정으로 나열을 해본다면 자산은 왼쪽에,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자, 자산은 왼쪽에,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 배웠었죠? 거래 판료소를 배웠을 때
차변은 누구네 집? 자산인의 집. 대변은요? 부채와 자본인의 집이라고 얘기를 한 게 이 티계정 때문에일 수도 있겠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만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교재 넘겨서 손익계산서 나와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자, 그 표에 보시면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자, 거기 구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매출액에서요, 매출원가를 빼요. 그럼 뭐가 나와요? 매출총이익이 나옵니다. 자, 매출총이익에서 뭐 보실 거냐면 뺄 건데요. 판매비와 관리비. 자, 여기를 빼면 저희는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업이익.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 더할 거냐? 영업의 수익을 더할 거고요. 뭘 뺄 거냐면 영업의 비용을 뺄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여기에서 이제 소득세를 빼면 저희가 지금 원하고자 하는 건 사실 이거거든요. 당기, 순이익. 이제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소득세 비용 뺀 거, 차감한 거보다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구조가 중요합니다. 구조. 자, 왜 구조가 중요하냐 물어봐요. 매출 총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만 여러분들 매출 총이익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영업이익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야 되는. 자,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그럼 이거 다 빼고도 하고 하셔야만 당기순이익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구조 중요하고요. 이 구조 나올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한번 손익계산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금액 맞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세요. 네. 오타를 정말 많이 봐요. 얼마나 많이 보냐면 친동생이 회계를 전공했거든요. 네, 친동생한테 보냅니다, 원고를. 언니 또 오타 좀 봐줘 막 이러면서 보내고요. 주변에 이제 회계를 하는 모든 분들 혹은 회계를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까지 보는데 이제 하물며 이제 저희 제부 동생 남편한테까지 이게 원고가 흘러가가지고 이제 제부가 물어봅니다. 이건 띄어쓰기 어디서 하는 거니, 이거 맞냐 아니냐 막 얘기해 주는데요. 저희의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틀린 게 너무 많으면 온 가족이 다 뭔가를 잘 못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근데 사람이 계속 봤던 걸 계속 보면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저는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거기에 있는 그 숫자가 정말 이 구조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당기순이익이 1억 290만 원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가지고 틀렸으면 저한테 카페에 글 좀 남겨주세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고요. 21페이지입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요. 그러니까 시산표 같은 느낌인데 제가 합계잔액 시산표 좀 비슷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산은 왼쪽에요. 차변 잔액을 확인할 거고요.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요. 대변의 잔액을 확인하는 게 합계잔액 시산표고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실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거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해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풀 거예요. 어차피 실기 가서 프로그램 들어가서 이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서 조회한 다음에 진짜 자산은 왼쪽 거 볼 거고요. 혹시나 부채와 자본이 있다면 오른쪽 거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냥 합계잔액 시산표 어떻게 생긴 건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표를 삽입해 뒀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 강의는 좀 들을만 하셨나요? 최대한 여러분들 제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물어볼 수도 없고 지금 어떤 표정으로 제 강의를 듣고 있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 만나 뵐 수 있다면 조금 더 제가 어느 부분을 좀 힘들어 하시는지 어느 부분을 좀 잘하시는지 파악이 될 텐데 좀 인터넷 강의의 문제는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혹시나 너무 어려웠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꼭 카페에 질문 남겨주세요.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